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의 주부입니다. 최근 제게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지금의 남편과는 소개팅을 만나서 지금까지 아들 하나 낳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들도 크게 속 썩인 적은 없었지요. 그런데 남편과 사이가 썩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소한 생각 차이들이 분명히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종 싸우는 일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남편과 잠자리는 점점 줄어드는 중입니다. 지금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겨우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딱히 불만은 없었습니다. 잠자리를 싫어한다기보다는 그냥 부부니까 의무적으로 관계 유지를 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들이대도 귀찮을 때가 더 많았습니다. 30대를 넘어오면서 남편과 잠자리가 점점 시들해졌죠. 친구들과 만나면 농담처럼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라고도 했고요. 그냥 다들 이렇게 사는가 보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동네 아줌마들끼리 만나면 자연스레 남편 험담도 했고요. 다른 여자들도 그렇게 사는구나 생각하며 위안을 삼았죠. 나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그런 위안이었습니다. 남편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싫다 좋다도 없었습니다. 나를 여자로 보는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속상도 했지만 지금은 딱히 느낌이 없었지요. 그러다 모처럼 친구들과 모임이 있었습니다. 최대한 예쁘게 꾸미고 제일 비싼 액세서리로 치장을 했습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아직도 여자들끼리 경쟁심을 가지고 있었죠. 다들 최대한 화려하게 꾸미고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조금이라도 어릴 때로 돌아간 기분이었죠. 우리는 일부러 더 화려한 음식점으로 골라서 갔습니다. 이후에 술집도 젊은 애들이 많이 가는 곳으로 갔습니다. 시끄럽기만 해서 싫기도 했지만 어린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니 또 부럽기도 하더군요. 그렇게 친구들과도 오랜만에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웬 젊은 남자애가 우리 테이블로 걸어왔습니다. 대략 20살 초반 정도의 남자아이였습니다. 제 아들과 비슷한 또래의 그가 우리 앞에 서더군요. 그리고 뭔가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대뜸 제게 연락처를 달라고 하더군요. 순간 친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자기들끼리 술게임을 한 거더군요. 아무 테이블에나 가서 연락처 따오기라더군요. 아줌마들이니까 좀 쉽게 해주지 않을까 싶어서 왔다고 했죠. 그럼 그렇지 싶었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왜 저를 지목한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안절부절 못하는 표정이더군요. 재미있기도 했지만 연락처를 함부로 주기는 꺼려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돌려보내려 하는데 다른 친구들이 장난기 가득한 표정을 짓더군요. 그리고 그 남자애를 우리 자리에 앉혔습니다. 연계가 왔다느니 하면서 다들 신나하더군요. 그리고 술을 마셔야 보내준다고 했지요. 결국 친구들은 저랑 러브샷을 지시했습니다. 재미있기는 했지만 아들뻘 남자애라서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그 아이는 불쌍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그 모습이 귀엽기도 해서 저도 장난에 동참을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얼굴을 맞대면서 러브샷을 했습니다. 그 남자가 떨고 있는 게 느껴지더군요. 그런 모습이 풋풋해서 오히려 귀엽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좀 더 과감하게 그 남자를 끌어당겼습니다. 친구들은 사진을 찍으며 엄청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보답으로 제 전화번호도 찍어주었습니다. 요즘 애들은 이렇게 노는구나 생각하며 웃었습니다. 친구들도 이색 경험에 무척 재미있어 했습니다. 다들 또 한 번 오지 않나 하고 기다리기도 했지요. 하지만 그 아이들은 다시는 우리 테이블에는 오지 않더군요. 그래도 덕분에 우리는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술자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라 받지를 않았는데 또다시 전화가 오더군요. 그제야 그 번호가 누구인지 떠올랐습니다. 제게 번호를 따라왔다던 그 남자아이였습니다. 저는 괜한 설렘을 느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역시 그 남자애였습니다. 약간 취한 목소리로 제게 말을 하더군요. 아까는 귀찮게 해드려 죄송하다고 말을 했죠. 귀엽게 생긴 아이가 예의도 바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아까 친구들이 술을 너무 먹여서 미안하다고 했지요. 그렇게 잠깐 통화를 하는데 문득 궁금증이 생기더군요. 아까 왜 저한테 연락처를 달라고 했는지 물었죠. 아줌마지만 내심 나를 선택한 이유에 기대와 궁금증이 생겼죠.
그랬더니 그 아이가 우물쭈물하다가 말을 했습니다. 그냥 제일 덜 무서워 보여서 그랬다고 하더군요. 그 순간 저는 빵 터졌습니다. 내가 뭘 기대했나 싶어 웃음이 나오더군요. 그냥 몰랐으면 기분이라도 좋았을 텐데 괜히 물어봤다 싶었죠. 나이가 많아도 여자인데 예쁘다고 해줬음 좋았을 텐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남자가 문득 이 차를 갔냐고 묻더군요. 그건 아니고 집으로 가려던 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가 갑자기 같이 한잔하면 안 되냐고 하더군요. 이게 뭔 상황인지 신기하기도 하고 괜히 설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안 된다고 했더니 어딘지 묻고는 곧바로 달려왔더군요. 그렇게 저는 그 남자애랑 둘이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예쁘지도 않은 아줌마를 왜 만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젊은 남자애랑 대화를 나누니 좋더군요. 마치 예전에 소개팅을 하던 그런 설렘이 있었죠. 그런데 저보다 그 남자애가 술이 더 취한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2차로 노래방을 가자고 했습니다. 시간이 좀 늦었지만 술도 깰 겸 그러자고 했습니다. 남편에게는 그냥 조금 늦을 것 같다고만 했습니다. 친구들과 만나는 걸 알기에 남편은 알겠다고만 하더군요. 그리고 그 남자애가 이끄는 대로 노래방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노래방에 단 둘이 앉았습니다. 술에 약간 취했지만 그 아이의 목소리가 너무 좋았습니다. 요즘 애들은 노래를 잘 부르는구나 생각을 하며 감상을 했죠. 그러다 함께 춤도 추게 되었지요. 그 아이가 저를 꼭 껴안고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술 때문인지 그 아이가 점점 스킨십을 해왔습니다. 그때 피하거나 했어야 하는데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상하게 그런 묘한 설렘이 좋았습니다. 어린애인 줄 알았는데 나보다 체격이 더 큰 남자더군요. 분명 해서는 안 될 일인 줄 아는데 오랜만에 느끼는 그 설렘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아이는 더한 것을 제게 요구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미쳐서 그만 그 아이와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그것도 노래방에서 그 짓을 해버린 것이었죠. 그 순간은 저도 함께 어려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한바탕 일을 치르고야 정신이 번뜩 들더군요. 그래서 급히 노래방에서 도망치듯 나와버렸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오는데 심장이 벌렁거렸습니다. 다행히 집으로 왔는데 불이 모두 꺼져 있었습니다. 아래가 젖은 게 느껴지고 있는데 남편이라도 볼까봐 두려웠죠. 그런데 마침 아들이 인기척에 방문을 열어보더군요. 술 마시고 왔다고 아들이 잔소리를 했지요. 순간 젖은 아래가 느껴져서 심장이 쪼그라드는 기분이었습니다. 혹시나 들키지 않을까 걱정이 되더군요. 재빨리 욕실로 들어가 샤워부터 했습니다. 몸에 남은 흔적들을 모두 지워내고 확인도 했습니다. 젖은 옷들도 모두 물에 담궈 흔적을 없앴지요. 들킨 것은 아니지만 엄청 긴장이 되더군요. 다음 날에도 남편과 아들의 얼굴을 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충 아침을 먹여서 보내고서야 안심이 되었죠. 혼자서 미쳤다고 자책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또 혼자 있으니 어제의 일이 떠오르더군요. 안 된다는 건 알지만 젊을 때로 돌아간 것 같은 설렘이 있었죠. 마음이 싱숭생숭한데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저장은 하지 않았지만 그 아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엄청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반가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답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 온통 어제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대답을 했습니다. 그 아이도 그냥 반가웠다고만 말을 하더군요. 우리 사이에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뭔가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뒤로도 그 아이에게서 종종 연락이 왔습니다. 저도 점점 편하게 대답을 해주기 시작했지요. 뭔가 어린애인과 대화를 하는 것 같은 설렘이 좋았습니다. 물론 비번을 걸어서 남편과 아들은 알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뒤로 사실 그 남자랑 몇 번을 더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일상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확실히 제 아들 또래의 철없는 고민들을 하고 있더군요. 하지만 왠지 좀 더 어른스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나와의 관계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번의 만남 뒤 우리는 대낮에 모텔도 갔습니다. 조금 부담스러운 느낌도 있었지만 남편에게서는 느낄 수 없었던 젊음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덩달아 젊어지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그래도 나이 차이가 나는 것은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하루 종일해도 멀쩡할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실신하듯 뻗어버리곤 했지요.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볼 때마다 죄책감을 느끼는 것도 있었고 아들을 보는 것도 항상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번 그만둬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 아이가 연락을 해왔지요. 그때마다 저는 그 아이를 거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번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 남자를 만나면 기분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젊어진 기분이라 더 좋았습니다. 평소에는 대충 입고 다녔는데 저도 여자로서 조금씩 꾸미기 시작했죠. 본능적으로 조금이라도 젊게 보이고 싶었지요. 몸매 관리도 하기 시작했고 화장도 다시 하고 있습니다. 피부나 옷도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서 예뻐졌다는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요즘은 저를 건드리기 시작하더군요. 덕분에 남편과 잠자리를 가지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제 달라진 모습이 남편에게 뭔가 활력을 준 모습이었죠. 내심 나를 다시 봐주는 남편의 변화가 기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남편과 그 남자를 비교도 하게 되었죠. 남편과 사이가 좋아졌음에도 자꾸 그 남자를 떠올리게 됩니다. 남편과는 아무리 해도 젊을 때처럼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비교를 하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그 남자가 주는 그 느낌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저도 그 남자가 제 연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고 단순히 육체의 즐거움을 추구할 뿐이란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잘못된 관계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다시 여자로서 느끼게 해주는 인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매번 끝내자고 마음을 먹으면서도 그러지 못하고 다시 요구를 받아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파국을 원하지 않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곧 그 아이와의 관계를 정리할 생각입니다. 한순간의 일탈이 최악으로 치닫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남편에게는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편에게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썰스타그램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친한 친구가 결혼을 앞두고 있어 남자들의 파티처럼 우리 여자들도 자그맣게 파티를 하자고 해서 만나서 신나게 논 뒤 분위기가 무르익어 땡땡땡바까지 가게 되었는데 물론 저는 빠졌습니다. 저한테는 바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예요. 주변 친구들은 알고 있어서 이해해 주는데 저는 아직 헤어나오지 못한 것 같아 마음이 씁쓸해서 좀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은 대체적으로 잘 살아요. 부모님이랑 강남 안에 고급 빌라에 살고 있을 정도면 말 다 한 거죠. 엄마는 의사고 아빠는 중소기업 자문위원을 도맡아 하면서 일하고 계시고요. 저도 부모님 같은 인생을 살고 싶었기 때문에 노력해서 대기업에서 기획팀에 근무 중이었어요. 그렇다고 사람을 함부로 부릴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두 분의 노후는 각자 책임질 수 있고 여유도 있는 정도? 저까지도 책임은 져줄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배움을 받고 자란 게 아니라 저도 열심히 살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24살인가 그때 회사에서 친해진 친구, 동료들과 그 바에 처음으로 가보게 됐는데 바 하면 조금은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비단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저는 워낙 워커홀릭이라서 일 말고는 다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여하튼 처음으로 가보게 된 그날 저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정말로 바에 있을 거라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생김새의 사람이었고 성격도 너무 부드럽고 매너는 덤으로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너무 잘생겨서 있는 내내 힐끔힐끔 쳐다보고 그러느라 회사 친구들이 뭐라고 말하는지도 몰랐습니다. 분위기가 좋다 보니 다들 신나게 놀기 시작했고 죽이 잘 맞아서 그런지 회사 생활하면서 퇴근 후 이렇게 재밌던 적이 있었나? 오늘이 처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풍족한 집안에서 자라면서도 저는 항상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래서 성격도 끼리끼리 자라는 집안 애들 사이에서도 제 생각엔 저는 그 애들이랑 잘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전 열심히 뭔가 공부하고 찾아내는 일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렇게 열심히란 모토 없이도 열심히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이날을 겪어보니, 아, 왜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놀라는 건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새벽에 헤어지는 길에 정말 잘생겨서 보고만 있어도 좋던 그 남자와 연락처를 주고받았습니다. 이름은 박경우라고 하고 저랑 나이가 같았더라고요. 집에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 한참을 망설였어요. 먼저 연락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더군다나 경우는 그냥 재미로 또는 의무적으로 준 건지 알 수도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들자 들뜨던 것도 가라앉으려던 차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저한테 관심이 있다고. 제 직업이 이래서 신뢰는 안 가겠지만 괜찮으면 만나보자고. 그렇게 문자가 오고 고민은 길지 않았습니다. 살다가 이상형을 만나보기란 하늘의 별 따기. 그때부터 저희는 자주 만났고 저는 정말로 얘를 사랑하게 됐어요. 실제로 만나보니 이 남자는 이곳에서 월급을 많이 주니 일을 하고 있다고. 사실 부모님이 아프다고 하면서 아픈 부모님이 신경 쓰이면 자신을 안 만나도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부모님 일로 저한테 기대는 일 없을 거라고 더함없이 자신을 소개하는 경우에게 저는 반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성격도 정말 착하고 생각이 깊은 애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애가 돈이 있고 없고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잘 벌고 제가 책임질 수 있으니까요. 얼마 후 저는 집을 나와 작은 아파트를 대출을 조금 껴서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경우와 함께요. 저와 사귀면서도 경우는 일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한날은 물으니 일에 귀천이 어딨느냐며 내가 웃음 팔고 그래도 사람들 만나서 사람들 얘기 들어주고 그러는 일이 너무 좋다. 여기 꼭 여자만 오는 것도 아니고 친구가 필요하면 남자들도 온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아무 여자한테나 작업 안 건다고 처음 일 시작하고서야 멋모르고 연락처 달라면 알려주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거 유도리 있게 잘하고 있고 직접 연락처를 달라고 한 건 제가 처음이라고 하더군요. 이렇게 잘생겼는데 왜 가만히 뒀을까 싶은 생각도 들었는데 거기다가 더 묻지는 못하고 다시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신혼처럼 사는 기분이었어요. 아침이면 그 애는 잠들어 있고 저는 출근 준비하고 그러는 모든 생활들이 신혼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기분이 행복하니까 일도 잘 되고 회사에서 제 입지도 명확해지고 있었어요. 보너스 받는 횟수가 늘어나는 만큼 제 지출은 경우에게 쏟아 들어갔습니다. 부모님이 아프시다고 월급을 전부 보내는 모습을 보니 물질적인 것보다 필요한 것을 지원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매번 제 돈을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하는 데이트 비용의 전부는 경우에게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지만 그때만 해도 제가 사랑에 빠진 콩깍지가 씌인 줄 모를 정도로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한테는 만나는 남자가 있고 그 남자가 별 볼 일 없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책임지고 싶다고 말하며 부모님에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 사실대로 말했지만 부모님은 당장에 퇴짜를 놓더군요. 어딜 봐서 믿음직한 사람이냐며 믿음직한 사람은 그런 일을 하지 않는 법이라고. 그런 일은 책임지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라며 결혼은 당연히 안 되지만 사귀는 것도 안 된다고 극렬히 반대했었어요. 우리 부모가 너를 애지중지 키우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다고 미안하다 하시며 정신 차려 달라고 그랬지만 저는 반대했다는 말밖엔 들리지 않았어요. 그 길로 집으로 다신 찾아가지 않았어요. 어차피 저 혼자 살 수 있고 저는 제 선택을 믿었어요. 우리 둘이면 다른 사람은 필요 없다고 말이에요. 부모님은 있고 둘만의 신혼 아닌 신혼 같은 생활 속에 가끔 경우가 외박이 잦은 날도 많았는데 경우가 본인이 살던 집을 완전히 나온 건 아니었고 사실대로 말하자면 제 집에 완전히 눌러 앉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가끔은 본인 집에 가곤 했는데 서울에 처음 올라오고서부터 있던 집이라 방 빼기가 추억들이 많아서 못 빼고 있다고 했었고, 또 저는 궁금했습니다. 경우가 사는 집이 어떨지.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가고 싶다고 졸랐습니다. 내 애인 집도 구공 못하냐면서 투덜대니 다음번엔 데리고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좋았어요. 그렇게 2주 뒤에 경우가 살던 집에 드디어 가보게 되었어요. 경우는 지금 살던 집 생각하면 안 된다며 기대하지 말라고 했고, 저도 그 정도는 안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죠. 도착한 집은 오피스텔 원룸이었어요. 집안은 정말 깔끔했어요. 뭐 별다른 게 있지도 않았지만 경우가 살던 집이라는 거에 궁금해서 온 거라 저는 집을 둘러보면서 경우랑 추억 얘기를 나누기도 했어요. 그렇게 얼마 후부터 회사 일이 바빠 철야가 지속되는 날에 경우가 집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아마도 제가 집에 없으니 일을 마치고 본인 집으로 갔나 싶어서 하루는 시간을 내어 경우가 사는 오피스텔 원룸으로 향했습니다. 띵동 후 예상치 못하게 어느 여자분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당황하면서도 온갖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우, 박경우 집 아닌가요? 에? 아닌데요? 아, 저 여기 얼마 전에 왔었는데 혹시 그새 이사 오셨나요? 무슨 소리예요? 저 여기서 1년째 살고 있는데요. 잘못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아, 죄송합니다. 후다닥 뛰쳐나왔습니다. 밖은 겨울이라 칼바람이 불고 있었는데 춥다는 생각도 안 들었고 어떻게 된 일인지 하는 생각에 머리가 엉망이더라고요. 제가 잘못 생각했을 수는 없었어요. 왜냐면 저번에 도착했을 때 지도 어플로 내 위치 주소를 확인했었고 또 경우가 사는 집이니 주변을 머릿속에 담아놨었어요. 언젠가 오늘처럼 몰래 우렁각시 같은 걸 해보고 싶었던 제 생각 때문에요. 그런데 오늘 겪은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정말 저 집이 방금 본 여자의 집이면 저번 주에 왔던 나는 저 여자의 집에 들어갔던 거고 경우는 저 여자의 집을 제 집처럼 드나드는 사이인 거고 그리고 저 여자는 경우를 모르는 고민하던 게 머릿속에서 가설을 내세우며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는 경우는 모르지만 경우와 닮은 사람은 알고 있을 확률이 높고 경우가 본인 집이라고 데리고 왔던 집은 경우가 나 몰래 사귀던 어떤 여자의 집을 본인의 집으로 가장하였다. 뭔가 뒤죽박죽 쓰긴 했어도 머릿속에서 정리된 내용들이 이제서야 정리가 되더라고요. 다행히 제가 사는 아파트에 경우가 며칠째 들어오지 않아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어요. 그 시간 동안 경우의 연락은 한 통도 없었고요. 경우의 행동, 언사, 미묘한 눈빛, 미묘한 느낌들이 다 생각이 나기 시작했고 최종적으로 저희 커플 통장 내역, 다시 보니 정말로 입금은 저만 했더라고요. 거의 1년 연봉 수준으로 넣어진 돈의 출처는 오로지 저뿐이었고요. 돈의 사용처는 오로지 경우의 쇼핑 목록뿐이었습니다. 여행을 비롯해서 저희가 만난 지 겨우 7개월째인데 제 통장에 어디에도 경우는 입장하지 않았더라고요. 그 많은 돈을 넣었어도 잔고는 겨우 70만 원. 이때까지 제가 무슨 뻘짓을 한 건지 뒤통수를 치고 들어오는 쪽팔림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제 평생의 자랑이었던 부모님께 한 집부터 생각나네요. 전화 오면 씹기 일쑤이고 나보다 자신 일심만 생각한다고 험하게 말을 했었는데 이렇게 믿기 어려운 일을 겪고 나니 엄마부터 생각이 났어요. 바로 엄마한테 전화를 했고 잘못부터 먼저 빌었어요. 엄마를 만나서 그간의 일을 전해주었고 엄마는 원래 살다 보면 똥 밟기도 하는 거라고 이제서라도 정신 차린 게 늦지 않아 다행이라고 엄마가 안아주더라고요. 바에서 일하는 남자를 만났고 돈을 뜯길 만큼 뜯긴 병신짓을 하는 건 저니까 세상 사람들은 말하잖아요. 속은 놈이 잘못한 거라고. 거기서 일하는 걔를 제가 어쩌겠어요. 정신 차린 게 복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름이 경우가 아닌지도 모를 남자에게 지금에서라도 제대로 알게 된 게 어디냐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먼저 집부터 빼서 저는 부모님 집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처음 경우가 먼저 연락을 줬더라고요.
간혹 일어나는 깜짝 선물 같은 선전화라고 예전에는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니 이불 킥이네요. 최근은 너에 대한 걸 알게 됐다. 속은 내가 잘못한 거니까 별로 하고 싶은 말도 없고 그렇게 살다가 얼굴 못 쓸 날 올 거라며 전화를 끊었고 차단 걸었습니다. 한 번 당한 저는 다시 당하지 않으려고요. 그 뒤로 저는 바 근처엔 안 갑니다. 저는 현재 일하는 게 너무 좋고 최근에는 직장에서 만나게 된 남자친구와 결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보니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형태의 사람의 모습이란 이런 거구나 하고 깨달아요. 모든 바에서 일하는 사람이 나쁜 건 아니겠지만 아무쪼록 조심 또 조심해야겠죠. 여기까지 썰스타그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평범한 직장인 남자입니다. 누구에게나 말 못할 이야기가 있듯 저에게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꽁꽁 숨겨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친구들과 술 먹는 자리에서도 수많은 이야기를 나눴던 친한 친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저만의 비밀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비밀로 하려다가 무슨 마음의 변화가 생겼는지 저도 사연을 보내고 싶어졌고 처음 사연을 보내는 것이다 보니 많이 부족한 글이더라도 너그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등학생 때 열심히 공부를 했고 나름도 성적도 잘 나오는 편이었는데 무리한 욕심을 부리다가 정시에서 다 떨어지면서 안산에 있는 모 전문대에 야간으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재수를 하고 싶었지만 부모님께서는 지원해 주실 수 없다는 말에 재수는 포기하고 전문대 입학과 동시에 편입을 준비하였습니다. 편입 공부를 하려니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벌었고 밤에는 전문대에 수업을 들으려 가거나 독서실에서 새벽까지 혼자 편입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렸고 남자라면 군대 문제가 있었지만 무조건 한 번에 편입한다는 목표로 군대는 가볍게 미루고 편입을 도전하였고 졸업과 동시에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으로 편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편입을 하고 나니 기존에 다니던 애들에 비해서 제 실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편입 후에도 아르바이트하는 시간을 제외하고서는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촌 여동생이 저와 같은 학교에 1학년으로 입학하게 되었고 상대적으로 저희 집보다 여유가 있었던 이모는 사촌 여동생이 편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학교 앞에 20평대 아파트는 전세를 얻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도 그 집에서 살아도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촌 여동생은 싫다며 강력하게 반대를 하였지만 한 학기 후에 군대를 간다는 이야기를 듣자 한 학기만 같이 사는 조건으로 그 집에 저도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사촌 여동생과 나름 친했던 사이였는데 오랜만에 봐서 어색해서 그런 건지 성격이 변한 건지 나름의 꿈꾸었던 대학 및 자취생활에 제가 방해를 준다고 생각하는 건지 저와 말 섞는 것도 싫어하고 볼 때마다 잦은 짜증과 화를 내며 눈칫밥을 주었습니다. 아무리 사촌 여동생이라도 집주인이고 저는 얹혀 사는 입장에서 왕복 4시간이 걸리는 통학을 안 하는 것으로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막내 이모가 저를 볼 때마다 너무 미안해하셨습니다. 제가 앞에 있는데도 수시로 이모에게 전화를 걸어서 제발 저 좀 나가게 해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이모는 제가 좋아하는 반찬이나 가끔씩 제 옷을 사오시거나 용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에 와보니 제 방에 있던 빨래가 하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촌 여동생이 본인 옷에서 제 냄새가 난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면서 세탁기와 건조기를 사용하지 말라고 해서 저는 빨래거리를 모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 빨래방을 가거나 부모님 집에 갈 때 가져가서 빨래를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제 방에 항상 빨래 거리들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도 없었고 심지어 방구석 구석까지 청소가 되어 있는 것을 보니
아무래도 이모가 다녀가신 것 같았습니다. 빨래 건조대에 사촌 여동생 빨래들과 제 빨래들이 같이 널려 있는 것을 보면 사촌 여동생이 몇 시간 동안 사람을 힘들게 괴롭힐 것을 알았기에 다 마르지도 않는 빨래를 걷고 있었습니다. 빨래는 걷다 보니 여동생의 속옷이 자꾸만 눈에 들어왔고 저도 모르게 만져도 보고 냄새도 맡아보았습니다. 그러는 순간에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만지고 있던 여동생의 속옷을 제 빨래통에 넣어버렸습니다. 근처 마트에서 장을 보고 오신 이모는 아직 하나도 안 말랐는데 벌써 빨래 걷으면 안 된다고 하셨지만 저는 괜찮다며 젖는 빨래들을 들고 가까운 빨래방으로 가서 건조를 시켰습니다. 건조를 하는 동안 몰래 가져온 여동생의 핑크색 속옷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 엄청나게 고민하였습니다. 결국 별다른 답을 내지 못하고 마른 빨래들을 들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갔더니 이모와 사촌 여동생은 싸우고 있었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핑크색 속옷이 없어졌고 사촌 여동생은 제가 그 속옷을 몰래 훔쳐간 것 같다며 저 같은 음흉한 남자랑 어떻게 한 집에서 같이 사냐면서 저를 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중이었고 이모는 절대로 제가 그랬을 리가 없다면서 아까 제가 빨래하려 가면서 잘못 달려갔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그 속옷이 빨래에 없었던 거 아니냐며 사촌 여동생 보고 다시 찾아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날 그 사건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이 집에 있는 것은 민폐인 것 같다며 죄송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짐을 챙겨서 나왔습니다. 밤늦게 많은 짐을 챙겨서 부모님 집으로 돌아온 저를 보면서 저희 어머니는 너무 속상해하셨고 이모는 계속 저와 어머니한테 미안하다며 사과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휴학을 한 뒤에 군대에 갔습니다. 군대에서도 열심히 돈을 모았고 제대하고 나서도 복학할 때까지 지방에 돈 많이 주는 공사 현장을 다니면서 돈을 모았습니다. 복학까지 2주 정도 남았을 때쯤 이모가 집으로 오셨습니다. 그때 그 일은 너무 미안했다면서 자기 딸이 너무 철이 없을 때라서 그랬다고 하시면서 이제는 괜찮다고 하니 복학하고 같이 살아도 된다고 하였지만 작은 원룸을 구했다고 하면서 괜찮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때 제가 사촌 여동생한테 얼마나 구박과 눈치를 받았으면 군대에서도 돈을 모아서 나오고 제대하자마자 하루도 안 쉬고 다음 날부터 지방 공사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돈을 벌었겠냐며 이제 와서 같이 살자고 하면 같이 살 사람이 어디 있냐고 하셨습니다. 다시는 그때 일을 기억하고 싶지도 않고 너무 섭섭하고 속상하니 이모한테 그만 이야기하라고 하셨습니다. 복학한 이후 사촌 여동생 집에 들르실 때마다 제 원룸에도 오셨고 그때마다 청소와 반찬을 만들어주고 가셨습니다. 그날도 사촌 여동생 집에 갔다가 오신 것 같았습니다. 음식을 만들어주시면서 사촌 여동생 집에서 나간 일을 말씀하시며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습니다. 다 잊었고 괜찮다고 하였지만 이모는 저를 볼 때마다 너무 미안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방금 만든 음식에 맥주를 마셨습니다. 이모는 적당히 술 오르셨는지 덥다고 하시면서 옷을 조금씩 벗으셨고 그때마다 저는 민망함에 시선을 어떻게 두고 있어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힐끔힐끔 이모를 보다가 이모와 눈이 마주쳤고 편하게 가까이 오라며 손짓을 했습니다. 이미 이성을 잃은 채 이모에게 다가갔고 그날 밤 이모와 사고를 쳤습니다. 그 이후로 가끔씩 제 원룸에서 이모와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족들에게 들킬까, 이모가 엄마한테 말하지는 않을까, 수많은 생각에 걱정이 되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만나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그런 도의적인 걱정과 불안은 무감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무렵에 번개가 치면서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혼자 있으니 우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해서 혼자 술을 얼큰하게 마시고 있었는데 연락도 없이 사촌 여동생이 제 원룸에 찾아왔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혼자서 있을 수가 없어서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집은 원룸이라 따로 내어줄 방도 없고, 그렇다고 같이 잘 수도 없고, 게다가 별도의 이불 및 침구류도 없으니 적당히 마음이 진정되면 돌아가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무섭다며 가기 싫다고 버텼고, 그러다 같이 술을 마셨는데, 다음 날 눈을 떠보니 사촌 여동생과도 지난밤에 사고를 친 것이었습니다. 오만 가지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촌 여동생은 술 많이 취한 것 같더니,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것 같다고 하면서 본인이 하자고 하면서 시작한 사고였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자주 하자고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누워있는데 며칠 전에도 사촌 여동생과 누워있는 제 침대에서 사촌 여동생의 엄마인 이모와 뜨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어젯밤에 사촌 여동생과 같은 침대에서 뜨거웠다고 생각하니 말로 설명하기 힘든 배덕감이 들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모와 사촌 여동생과 가끔씩 만나는 사이가 되었고 대학을 졸업하고 30대가 된 지금도 그 만남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모와 사촌 여동생이 서로가 저와 만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 여자친구를 사귀고 관계를 가졌지만 이모와 사촌 여동생만큼 만족감을 주거나 즐거운 적이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결혼을 해야 할 텐데 걱정이 되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